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말을 수없이 해왔던 제가 폐암 진단을 받은 날 처음으로 그 문장이 두려워졌습니다. 6주 대기. 달력 위 숫자가 아니라 제 생명이 줄어드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국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울로 가세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병원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영상을 재분석했고 다학제 협진을 마쳤으며 수술 준비를 끝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그 빠름은 조급함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무너진 건 제 폐가 아니라 제 편견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카터입니다. 흉부외과 교수로 37년을 살아온 사람이죠. 폐를 만지고 심장을 피해 종양을 제거하고 출혈을 막고 봉합선을 정리하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제 손은 그 세월만큼 단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 다수가 지금도 미국 유수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고 몇몇은 수련회 시절 저와 함께 집도한 증례로 학술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아도 종양이 혈관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도 수술장 안에서 저는 언제나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저를 정의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린 것은 수술대 위에서가 아니라 CT 화면 앞에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우상엽의 2.4cm짜리 결절이 보였습니다. 가장자리는 불규칙했고 림프절 침범이 의심되는 소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눈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읽어냈습니다. 교과서적인 초기 폐암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변수인 종양이었습니다.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에게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며 침착하게 설명해 왔으니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였습니다. 초기에 발견한 게 다행입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말을 들었던 그 환자들이 그 순간 어떤 얼굴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화면이 저를 향하자 제가 가르쳐온 모든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2.4cm. 그 숫자 하나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침착했습니다. 다학제 회의는 3주 후였고 추가 영상 검사의 2주가 더 필요했으며 수술 일정은 최소 6주 뒤였습니다. 담당 레지던트가 차트를 정리하면서 표준 프로토콜대로 진행됩니다. 교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는 안전을 지킨다. 그건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해온 말이었습니다. 그 원칙은 여전히 옳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저는 내심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펼쳤을 때 6주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2일. 저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암세포가 42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소변기에서 림프절로, 림프절에서 혈류로. 그 이동의 속도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기다림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환자들에게 설명해 온 병기 분류표를 머릿속으로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1기, 2기, 3기. 숫자가 올라갈수록 생존율 곡선은 아래로 꺾였습니다. 저는 그 곡선을 수백 번 그려왔습니다. 그 밤에야 비로소 그 곡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흘 뒤 아들 제임스가 아내 유나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유나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 간호대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을 흉부외과 병동에서 보낸 아이였습니다. 제임스와 결혼한 뒤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좋아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의료를 이야기할 때면 제가 방어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흉부외과 교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유나는 감정보다 자료를 먼저 꺼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울로 가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임스가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이 갈게요. 유나가 다 알아봤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제임스의 눈에는 설득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아들의 얼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37년간 수많은 환자 가족의 얼굴에서 그 표정을 봐왔는데
내 아들의 얼굴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나가 태블릿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울병원 국제진료팀의 이메일 회신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 영상 자료를 사전 검토했고 도착 즉시 검사 가능하며 48시간 내 수술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유나가 직접 정리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로봇 폐 절제 수술 건수, 국제 환자 담당 코디네이터 연락처, 입원 전 준비 체크리스트. 간호사의 손으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빠짐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항공권처럼 바꾸는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이미 힘이 빠져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버님이 환자에게 42일을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질문을 의사의 자리에서만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환자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임스가 제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설득보다 깊이 닿았습니다. 서울병원 로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상상한 것은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소리는 낮았고 동선은 명확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국제진료센터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입구에서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뒀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이나 국제진료센터라는 이름을 달면 실제 운영은 행정창구에 가깝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고 제임스는 캐리어를 끌며 두 발짝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긴장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안도와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긴장이. 저는 여권을 꺼내려고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 접수 직원이 먼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터 환자분 맞으시죠? 저는 멈췄습니다. 여권도 꺼내지 않았고 번호표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출발 전에 모든 서류와 영상 자료를 국제진료팀에 전송해 두었고 팀은 그것을 바탕으로 제 도착 시간에 맞춰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린 건 그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교수가 아니라 환자로 불렸습니다. 그 두 글자가 생각보다 오래 귓속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안도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검증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 앞에서 저는 잠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9층 흉부외과 외래로 올라가자 간호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전 검사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준비되어 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말은 대기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운이 좋은 날에만. 접수 창구에서 보험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 간호사를 기다리고 검사 오더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모든 단계가 여기선 이미 처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첫 번째 검사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CT, PET, 폐기능 검사, 심전도. 4가지 검사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 검사가 끝나면 다음 검사실 간호사가 이미 복도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병력인지, 왜 이 검사가 필요한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검사실에 들어간 시각이 9시 10분이었고 마지막 검사가 끝났을 때가 11시 40분이었습니다. 2시간 반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4가지 검사 일정을 잡는 데만 최소 일주일, 실제 검사를 마치는데 또 일주일이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건 과속이다. 의료에서 과속은 사고로 이어진다. 빠른 것처럼 보이는 흐름 뒤에는 반드시 놓친 무언가가 있다. 그건 제가 수십 년간 옳다고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검사실을 지날 때마다 제 차트는 이미 화면에 열려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고 수치는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중복 입력이 없었습니다. 오류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저보다 먼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담당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오신 이전 영상 비교도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미. 그 단어가 또 걸렸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이미 제 과거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직렬로 흐른 게 아니라 병렬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서 오늘의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과거 데이터와의 비교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잠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느린 것을 안전하다고 믿어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해온 건지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옆에서 유나가 조용히 수첩을 펼쳐 메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검사실을 오갈 때마다 간호사들과 짧은 한국어를 주고받았고 제가 놓친 설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흉부외과 병동 출신답게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검사실과 검사실 사이 짧은 이동 구간마다 그녀는 제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빠짐없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설득한 건 말이 아니라 이 준비였구나. 그리고 오후 2시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니터에 제 폐의 단면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의사가 아니라 처음으로 온전한 환자가 됩니다. 오후 2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그리고 정면에 대형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흰 가운보다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빠른 눈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수술실에서 사람을 봐왔습니다. 저런 눈을 가진 의사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신중함이 공존하는 눈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균형 잡힌 눈. 저는 그 눈을 보며 경계를 조금 낮췄습니다. 조금만. 그가 마우스를 움직이자 모니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3D 재구성 영상이었습니다. 혈관은 붉게, 기관지는 푸르게, 그리고 종양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방식의 영상이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가 레이어별로 분리되어 있었고 절제 예정 범위가 색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그 안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이 이 화면 앞에서 얼마나 작아졌을지를. 저도 지금 그랬습니다.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상엽 절제 범위입니다. 림프절 내알 침범이 의심되고 종양과 혈관 사이 거리는 3.2입니다. 수술 가능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영상은 급히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관 분지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었고 데이터가 세밀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CT 원본 데이터를 재처리하고 혈관과 기도를 수동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짧게 잡아도 수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죠. 그것이 제가 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완성돼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수술 가능합니다. 내일.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다학제 회의는요? 어제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자료가 도착한 날 바로요.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마취과가 함께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회의가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경계해온 빠름이 아니었습니다. 대기를 제거한 흐름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자리에 준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노란 종양이 붉은 혈관 옆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2. 저는 그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대에서 그 거리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0.1을 잘못 건드리면 출혈이 시작되고 그 출혈을 막는데 수술 시간의 절반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혈관 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수가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각도의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혈관 분지별 클리핑 순서가 번호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이 제가 써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한 군데는 더 정교했습니다. 저라면 두 번째 단계에서 처리했을 분지를 그는 첫 번째로 올려놓았습니다. 출혈 위험을 한 단계 앞에서 차단하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그 선택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유나가 제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이어가고 있었고, 제임스는 진료실 문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끝으로 보면서 이 방 안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길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수술대에서 어떤 사람인지 영상은 봤습니다. 계획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안의 사람은 진료실의 사람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37년간 직접 봐왔습니다. 침착한 진료실의 의사가 예상치 못한 출혈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내일 아침 수술실 안에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메스를 든 사람이 아니라 그 메스 아래에 눕는 사람이 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손이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펜을 들고 서류를 바라보는 동안 저는 37년간 수백 명의 환자에게 이 서류를 내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고 서명란을 가리키며 여기에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환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펜을 들었는지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 석자를 적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 순간인지를 저는 환자가 되고 나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서명란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간호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돌려주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인사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병실로 올라온 뒤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도의를 다시 만났습니다. 진료실에서 3D 영상을 보여줬던 그 교수였습니다. 유나가 동석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의사 대 의사로 나눠야 하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준비된 겁니다. 수술실과 마취과 영상팀이 이미 동선을 공유했습니다. 선생님, 케이스는 어제 시뮬레이션도 마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다시 봤습니다. 진료실에서 봤던 그 눈이었습니다. 설득하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설득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확신은 이미 검증한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십 년간 그 두 가지를 구분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봇 수술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개흉 전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3% 미만입니다. 지난 2년간 로봇 폐 절제 전환율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으면 다른 각도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방식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전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함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명예에 대한 집착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래 흉부외과 교수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 판단이 틀렸던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회진 때 제 말 한마디가 치료 방향을 바꿨고 수술실에서 제 결정이 생사를 가른 순간도 있었습니다. 레지던트들은 제 눈빛 하나에 움직였고 저는 그 권위에 오랫동안 기댔습니다. 그 자부심이 저를 지탱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제 질문 하나하나에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려면 더 나은 사실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자리를 뜨려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술실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술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병실 창가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제임스는 복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오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요한 장면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존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평생 저는 그것을 전문성이라 불렀습니다. 그 두 단어는 오랫동안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 병실 불빛 아래에서 생각했습니다. 전문성은 더 나은 방법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자존심은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어느 쪽이었을까요? 새벽 1시였습니다. 병실은 어두웠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제임스는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유나는 의자에 상체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편한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 병실에 상주하는 것은 비전문적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의료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보호자는 정해진 면회 시간에 와서 환자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여겨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방식이었고 저는 그 방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부정하게 의자에 앉은 유나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낮에 검사를 따라다니며 메모했고 저녁 약 시간을 확인했고 지금 이 새벽에도 여기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숨이 답답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특유의 그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수술하는 쪽에서 그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긴장하는 건 레지던트들이 하는 일이었고 저는 그저 자고 일어나 수술실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가슴은 무언가가 눌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데서 오는 무게였습니다. 호출 버튼이 침대 오른쪽 난간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누르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라 배웠고 저는 평생 그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환자들에게 통증을 정확히 말하라고 가르쳐온 사람이 정작 스스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모니터를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수액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모니터 알림이었습니다. 제가 호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두 간호사는 수액과 약물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환자 이름, 약물명, 용량, 투여 속도. 한 명이 읽으면 다른 한 명이 확인했습니다. 2번 확인하고 2번 서명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팀이었습니다. 흉부외과 병동 출신인 유나가 왜 이 병원을 선택했는지 저는 그 새벽에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간호사를 보조 인력이라 여겼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사의 지시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잠든 새벽에 시스템이 감지하고 사람이 확인하고 2번 검증했습니다. 그 과정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누워 있었고 이 시스템이 저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시스템의 중심이라 생각해왔는데 이 새벽에 저는 시스템이 보호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가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교환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의 병실에서 낯선 시스템 안에 그러나 아는 얼굴이 하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의료와 무관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치료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치료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37년을 되짚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저는 항상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저에게서 출발했고 모든 흐름이 저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흐름 안에 있는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치가 이렇게 낯설고 또 이렇게 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면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그 문 앞에서 저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서기 직전 저는 집도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새벽 6시 반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깔려 있었고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채 그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천장이 이동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이동했는데 천장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수술실을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워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넘기는 겁니다. 저는 이동 내내 천장에 형광등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제임스와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담으면서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내부는 차가웠습니다.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건 감염 관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로봇 장비가 천장에서 내려와 있었고 4명의 팀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 브리핑이 이미 끝나 있었고 저는 그 브리핑의 주제였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신기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저 한 명의 환자로 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이송이 잠시 멈췄습니다. 집도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제가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 있는 의사, 누운 환자. 그 구도를 수천 번 만들어 온 사람이 이제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질문을 꺼냈습니다. 로봇 폐 절제 수술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그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400건 이상입니다. 숫자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잠시 계산했습니다. 400건. 연간 100건이라 해도 4년치 데이터였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폐를 거쳤는지 저는 의사로서 그 숫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비로소 그리고 완전히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술실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술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어제도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말을 들으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제는 그 말이 저를 향한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존심은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은 위탁을 막습니다. 수술대 위에 환자에게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환자가 되고 나서야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어색한 동작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교수가 평생 다른 사람의 폐를 다뤄온 손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의 폐를 맡겼습니다. 그 사실이 수술 전에는 두려웠고 수술 후에는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걸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건 오후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건 모니터 소리였습니다.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보고 있었고 수액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복실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커튼 너머에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줬을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 주변을 한번 봤습니다. 수액 라인을 확인하고 모니터 수치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여전히 간호사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말하려다 목이 잠겨 잠깐 멈췄습니다. 마취 삽관의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그 끄덕임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기러 온 게 아니었구나. 그냥 살리러 온 거였구나. 저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고 알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끄럽다고 느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울었다가 멈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의 언어는 오히려 방해였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제임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출혈량은 120cc였고 합병증은 없었습니다.
그 숫자를 전달받았을 때 저는 흉부외과 교수로서 그것이 얼마나 깔끔한 결과인지 알았습니다. 3.2 거리의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종양을 분리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그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수술 결과는 수술실 안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수술실까지 오는 길은 유나가 만들었습니다. 의학은 수술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원 전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퇴원 전날 처음으로 병실 밖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을 시작하는 것이 회복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폐 수술 후 조기 보행은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걸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설명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IV 라인을 달고 복도에 서자 다리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흉부외과 교수의 다리가 아니라 수술 사흘째 환자의 다리였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그날따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낮은 건물과 높은 빌딩이 섞인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유나를 생각했습니다. 이번 첫날부터 퇴원을 앞둔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이틀째 저녁 회사에 잠깐 전화를 해야 해서 1시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면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걸으면서 비로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일상이 있었고 피로가 있었고 미국에 두고 온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 있었습니다. 복도를 돌다가 반쯤 열린 병실 문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보호자는 그 옆 간이 침대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담요 한쪽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 의자에 기댄 채 잠들었던 유나. 새벽에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눈을 떴던 유나. 검사실과 검사실 사이에서 제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던 유나. 진료실에서 메모를 받아 적던 유나. 회복실에서 수액 라인을 확인하던 유나. 저는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각각의 장면에서 저는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이어붙이고 나니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인지 비로소 보였습니다. 유나는 통역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내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환자로 있는 동안 제가 놓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신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설명을 메모했고 약 시간을 체크했고 제가 자는 새벽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병동 출신이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배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오랫동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의료적 전문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편했으니까요. 저는 평생 가족을 의료의 외부에 두었습니다. 보호자는 면회 시간에 오는 사람이었고 치료는 의료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그 경계가 달랐습니다. 가족은 치료의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치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첫날 코디네이터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 준비 안에 유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열린 문 앞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웅크린 보호자의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등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등이었고 제임스의 등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었던 수백 명의 보호자들의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37년 만에 이 복도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제임스가 깨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나한테 고맙다고 해라. 제임스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맞다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감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그런 것이라 여겼습니다. 중간을 통해서 우회해서 직접 말하는 건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어색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기다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좋아하는 과자와 제가 마시던 보리차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은 것이 매일 반복되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피곤함을 저는 지금껏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수고를 보는 것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말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녀의 얼굴을 보자 준비한 문장들이 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흉부외과 교수로 37년을 살아온 사람이 감사 인사 하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깐 멈췄습니다. 수술실에서는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이 순간엔 손이 어디 있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유나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겨우 2글자였습니다. 유나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버님. 그게 다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교환이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37년간 수술실에서 수천 마디를 했지만 그 2글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제임스가 창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이번 여정에서 본 것 중 가장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귀국 후 주의사항과 추적 검사 일정을 정리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담당 의사 연락처와 원격 협진 가능 여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면서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빠진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번 첫날부터 퇴원 마지막 날까지 이 병원은 단 한 번도 빈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라 비어있지 않다는 것.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저는 그 말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도시였고 제가 처음으로 환자가 된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2가지 사실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나가 이 도시 출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42일을 기다리다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야 비로소 제대로 알았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서 저는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강의 노트도 아니고 논문 초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정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쓰는 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타이핑보다 느리지만 느린 만큼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중립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림을 안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42일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암세포에게 42일은 기회였고 환자에게 42일은 공포였습니다. 절차가 환자의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두 번째, 속도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48시간은 준비가 만들어낸 속도였습니다. 검사가 병렬로 진행됐고 다학제 회의가 사전에 이루어졌고 데이터가 사람보다 먼저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과속이 아니었습니다. 대기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오랫동안 혼동했습니다. 세 번째, 의사는 팀의 일부입니다. 환자로 누웠을 때 저를 지킨 것은 한 명의 명의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벽에 모니터를 확인하러 온 간호사 2명, 사전에 화상으로 회의를 마친 다학제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 플랫폼. 의학은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가르쳐왔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네 번째, 가족은 변수가 아닙니다. 유나는 제가 환자로 있는 동안 제가 놓친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감정적 지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치료의 연속성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그 빈자리를 유나가 채웠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임스가 짐을 들었고 유나가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에서 저를 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은퇴한 흉부외과 교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저는 출발했던 저와 다릅니다. 더 이상 가르칠 수술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전할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환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시스템에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